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입니다. 제가 지금 그 회계 기초적 배경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랑을 뭔가를 1부, 2부에서 말씀드리고 이제는 연결회계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강의 섹션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연결회계 출발점은 뭐냐? 미국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IFRS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는데 지배력 컨셉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연결의 기본 구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손익계산서를 좀 살펴보고요. 연결에서 또 핵심적인 문제, 지배사하고 종속회사 사이에 내부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조정할 건가, 채권 채무는 어떻게 상기할 건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부에서 미실현 이익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제거해서 줄여줘야 되느냐, 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부 재무제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금융지주회사 연결 사례, 지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연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KPMG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연결 재무상태표와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놓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의 유용성은 뭐고 한계는 뭔지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을 그걸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연결회계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다른 주체지만은 법률적으로는, 그러나 경제적 운영은 똑같아. 실질은 그런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법적 주체를 단위로 해서 사업부로 나눠서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자회사를 확 나눠 설립해서 해도 되고, 그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똑같아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미국은 이제 연방 아닙니까? 미합중국, 그래서 연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연방 간의 갈등도 막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연방 간의 갈등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 탈퇴주 남부와 연방에 남아있는 북부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주가 아주 강력한데,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기름 회사들이 텍사스에서 자리 잡고 돈을 많이 기름을 팔아서 남으니까 각 주마다 저 기름 소비는 하는데 이익은 다 텍사스에서 다 들고 간다, 텍사스 회사다가. 그래서 각 주들이 상법에다가 우리 주에서 설립하지 않은 회사는 우리 주에서 기름 못 판다, 이런 걸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법에. 그러니까 텍사스에 생산하는 본사가 텍사스에 있는 회사도 판매자 회사를 각 주에다가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도 이익이 이제 남고 고용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주별로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인 소유주는 지배회사 하나가 텍사스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유회사들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걸 고민하게 생긴 거죠. 이게 연결 재무제표의 최초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부제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자회사 설립했는 경우나 결과가 똑같아야 될 거다. 왜? 사업하고도. 그 다음에 아예 독립적으로 회사가 경영하거나 아니면 이 자회사를 다 흡수합병해서 단일회사라고 하거나 결과가 똑같아야 될 거다. 이것이 연결회계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800년도 말에 이제 지주회사가 막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 SEC가 1940년에 연결재무제표 규칙을 발표해서 공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83년에 미국에서 석사를 하면서 이제 고급회계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고급회계를 하나 들은 바가 없거든요. 한국회계 없으니까 들었는데, 이 교수가 테이크홈 문제를 하나를 주는데 너무 복잡해. 이런 문제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몇 개에서. 그래서 그걸 하고 하다가 못 풀겠는데
과거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이게 났던 거가 아니겠냐 그래서 도서관에서 미국 그 과거의 CPA 시험 문제를 다 뒤지는 가운데 1940년인가 50년에 그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났던 문제를 똑같은 걸 이 양반이 이제 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제가 근데 마치 거기 답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그걸 발견하고 하여튼 죽도록 풀어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리고 생각하니까 미국은 도대체가 1948년에 도대체 이런 연결회계 문제를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회계학의 최상위부에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연결을 정착하고 아주 했는데 IASB도 이 연결이 중요하니까 기준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 미국 기준을 많이 참조했지만 IASB는 기본적으로 이 연결을 원가법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결을 전제로 하는 회계 처리 방법, 그걸 투자 주식을 지분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있고 우리는 좀 또 IFRS는 연결에 관해서 굉장히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책 쓰기도 참 어렵고 선례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신영걸 교수, 뭐 최창규 기자 이게 그 면식 의사하고 같이 쓴 고급회계 책을 처음 만들 때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가 사방에 적어놨습니다. 미국 기준에서는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연결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IFRS 우리가 적용되니까 봐야겠는데 IFRS는 연결 대상 범위를 정할 때 지배력이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컨트롤인데 지배력을 세 가지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 그러니까 종속회사에 대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피투자자의 이익, 변동이익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지거나 어떤 권리를 가질 건가, 노출이나 권리,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배력과 변동이익의 연관관계, 지배력이 변동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요소는 의결권 과반수 보유로 힘을 가지는 거, 뭐, 의결권 과반수를 가지면은 힘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건 과반수를 해도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참 복잡하게 짜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입니다. 삼바 사태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으로 해서 바이오에피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이 초기에는 돈을 바이오젠이 다 안 내고 실권을 착금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계약이 하냐면 옵션 계약이 있는데 옵션 계약이 누구든 뭐 실권을 했든 어떻게 했든 몇 년 이내는 주식의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는 자기가 갖겠다고 해서 옵션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권을 했는데 주가가 같이 올라가서 그 실권할 때 돈 안 낸 거에다 이자 붙여서 낼 수 있으면은 그 가격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행사를 하면 나중에 50% 플러스 1주짜리와 50% 마이너스 1주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50% 플러스 1주가 지배권 가지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들여다보니까 52%가 있어야지 행사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은. 그러니까 둘이 합의 안 하면은 50% 플러스 1주와 50% 마이너스 1주가 합의 안 하면은 도대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력이 없다고 보고 연결 대상이 아니다 그랬고 뭐 지분법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논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결권 과반수 보여도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부터 보면 용역기업과는 달리 상품 사고 파는 영업에서 이게 뭐 계약상 약정하거나 잠재적 의결권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저쪽이 뭐 영업을 다 잡고 있어서 뭐 특별히 튀어나갈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것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지배력. 그래서 연결 대상으로 잡으라는 거죠.
연결을 아주 심플하게 기본 구조를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분을 100% 가졌다. 그러니까 지배가 종속의 지분을 100% 다 가졌다. 그럼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그 지배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종속 투자와 그 밖의 자산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배도 부채가 있고 자본도 있을 겁니다. 지배는 종속에서는 뭐 그 밖의 자산, 그러니까 종속 투자 이런 다 그 밖의 자산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이 두 회사를 중복 부분을 대하고 단순 합병을 해보십시오. 그냥 다 더하면은 어느 거하고 어느 거가 일치하냐면은 저 종속 투자라는 지배회사의 자산과 종속회사의 자본, 이게 일치하거든요. 이거 일치하니까 얘는 두 개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부분을 제외한 합산하면은 저기 보면 급악자산, 그러니까 지배의 급악자산과 종속의 급악자산을 합친 게 자산이고 부채도 두 부채를 다 더한 거고 자본은 뭐냐면은 이게 종속의 자본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 종속 투자 없어지니까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재무제입니다. 100% 연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은 공급회계 책에서 이걸 만드는 정사표는 어떻게 하냐면 다 더해서 중복거를 제거하는 분계랍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했냐? 종속에서 자본금하고 종속에서 투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하기 방식으로 빼고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복잡한 그 분계라는 개념을 없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00% 연결일 때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구조를 처음 설명한 거는 재작년에 와세다 대학에서 대학원 전체가 이게 연결 특강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게 와세다 대학의 하영덕 교수라고 아직도 교수하고 있는 제 대학 동기가 있는데, 고대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한국말로 강의하면은 저희가 일본어로 다 통역을 하면서 이 구조를 설명했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적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이런 그림으로 모두 이해를 해서 제가 일본 교수들한테 자기 연결 이해했다고 많은 좋은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구조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 미만의 지분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뭐 거의 일반 저 전체 지분을 가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100% 미만을 가졌을 때 보면은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뭐냐면은 뭐 구성으로 보면은 이 종속회사 투자하고 있는 지배의 지분이 종속회사 자본보다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지금 IFRS는 비지배 지분이라고 합니다. Non-controlling interest라고 하는데 비지배 지분. 근데 이 역사적으로 미국 회계 기준에서 처음엔 마이너리티 인트레스트, MI, 그래서 마이너리티 인트레스트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지배주주가 30%밖에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70%가 마이너리티야. 그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계 기준이 아웃사이드라고 또 외부주주 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주주, 그러니까 지배회사 말고 외부주주. 그러니까 이 또 주주운동하는 그룹에서 우리가 왜 외부냐, 아웃사이더냐. 그래갖고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non-controlling이라는 거를 지배주주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은 비지배 지분 이해 안 되거든. 이게 소수주주 지분인데요. 그러면 그렇냐고 회계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종속 투자가 종속회사 자본보다 작아지는 들러서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급악자산은 다 더해주고 아까와 똑같고요. 부채도 다 더했는데 이 자본이 지배회사 자본만 다 들어오니까 이 종속회사 자본 중에 일부는 제거 안 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비지배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은 종속회사의 주주 중에서 우리가 아닌 지배주주가 아닌 것이 비지배 지분으로 저렇게 열거되는 이런 구성이 이게 가장 100% 자회사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비지배 지분이 표시되는. 그래서 비지배 지분은 어디다
표시를 합니까? 부채와 자본 사이다 넣어서 이중관점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 생각하면 부채 같기도 하거든요. 뭐 빚집의 지분도 자기가 언제나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갚아야 될 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또 또 따지고 보면 자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다 애매하게 빚집의 지분을 이렇게 명시하는 방법으로 연결점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값을 딱 제대로 쳐서 주지 않고 돈을 더 주고 인수하거나 주식을, 종속회사 주식을 덜 주고 인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더 줬을 때 그 차액을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그러고, 굿윌, 영업권이라고 그러고, 덜 줬을 때 생기는 차익을 갖다가 우리가 영가매수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가로 산 매수 차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자, 영업권의 경우를 지금 보겠습니다. 영업권의 경우 보면은, 자, 급악자산하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 급악자산을 다 합치고, 그랬는데, 100%, 이건 100%니까 부채하고 자본이 되는데, 이걸 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더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속 투자가 종속회사 자본금만큼 줘야 되는데 돈을 더 줘버린 겁니다, 지금. 근데 더 줘버렸으니, 그리고 지가 자본이 없어지는 바람에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산을 하면 영업권이라는 게 등장해야 돼요.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 종속 투자에 돈 더 준 거와 종속회사의 자본금입니다. 자, 이거 뭐 전제는 장부가 해갖고 시가하고 일치한다는 전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차이 나도 뭐 그 차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인데, 만약에 덜 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 줬다 그러면은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영가 매수 차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업권과 영가 매수 차익을 미국 회의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계속해 왔느냐? 영업권은 자산으로 계산했다가 40년 이내 균등액으로 생각하라. 40년. 미국 사람들 40년이라는 걸 쓸 때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선가 그걸 발견했어요. 미국은 아주 고생스러운 오랜 기간을 40년으로 본다. 광야에서 그 가나안 찾아 다닐 때도 40년, 40일 금식이 40자가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입니다. 40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들여서 20년으로 쓰다가 뭐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은요. 영어권 40년 이내 날짜 시기한 정해서 군대로 생각하라. 그러면은 덜 주고 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영가 매수 차익을 과거의 미국 회계 기준에서는 네거티브 굿윌, 부의 영업권이라고 했습니다. 부의 영업권은 덜 주고 샀으니까 그걸 이제 영업권은 상각해서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덜 주고 산 거를. 그것도 40년 이내 균등액으로 이익을 환입시켜라. 이렇게 미국 기준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IFRS는 영업권에 관해서는 상각을 연도별로 나눠서 하는 게 있어서 매해 영업권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평가해서 가치가 올라갔으면 그대로 두고 가치가 떨어졌으면 그만큼을 손상을 해서 그에 그냥 비용을 처리하라는 거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덜 주고 산 건 어떻게 했냐면 거래가 있으니 다 이익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가 매수 차익이 등장을 해서 회계를 막 어지럽힙니다. 어떤 회사 갑작스레 이거 확 넣는데 보니까 영가 매수 차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영업권은 손상 차손을 계산하는 거는 왜 가능하냐? 가장 오래 영업권을 들고 있는 것이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가 옛날에 LG카드였거든요. 제가 그 LG카드에서도 옛날에 사회자를 했었는데 LG카드가 산업은행이 가지고 갔다가 신한카드를 보내면서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왜냐하면 영업권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왜냐하면 카드회사라는 거는 고객 리스트밖에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엄청 주가를 비싸게 썼으니까. 그랬을 때 영업권 잡았는데 그게 수십 년간 영업권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죠. 자, 근데 영가 매수 차익은 경우가 달라진다. 영가 매수 차익은 이 금년에 이익을 잔뜩 냈는데 영가 매수 차익이라는 건 인수한 자산이 좋다고 괜찮은 거 좋은 걸 싸게 샀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좋다는 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가 매수 차익을 계산했는데 금방 비용으로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좋다고 해놓으니까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상해야 돼. 그래서 영가 매수 차익을 많이 계상한 지배회사는 곧 추가적인 손실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요 점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가 매수 차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미래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연결 손익계산서로 가보겠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빼고 일반적인 구조는 똑같죠. 법인세, 영업외 수익에서 결국은 당기순이익의 귀속을 따질 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있고 비지배 지분한테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배기업 소유주가 될 관심이 있는데 비지배 지분한테는 얼마나 귀속될 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금융지주사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비지배 지분이 굉장히 얼마 안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이익이 엄청 많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분율을 작게 지배회사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SK그룹입니다. 뭐 30%면 그러다 보니까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손익계산서를 해석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연결 손익계산서를 제가 별도적으로 개별적으로 모에서 자회사 별도의 손익계산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느냐? 요거는 지배회사의 매출액이 아니라 종속회사의 매출액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별도 지배회사의 별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보다 엄청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난 게 이게 뭐 100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이걸 단위 잘못 적은 거 아니냐고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자산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도 연결해서는 자회사의 자산을 다 합치거든요. 합산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도와 연결은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보인다. 그런데 뭐만 같냐면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의 당기순이익 이 부분이 당기순이익이 별도의 당기순이익하고 거의 똑같아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지분법을 정확히 적용하면 완전 같아져야 되는 그렇게 생기는 사이다. 그래서 둘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내부거래와 채권 채무상계. 제가 조금 전에 연결이라는 거는 지배회사, 종속회사, 그다음에 종속회사 여러 명들의 이익을 다 더한 거다. 매출도 다 더하고 매입도 다 더하고 이런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 더했는 가운데 마치 자기네끼리의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한테 매출을 해서 종속회사가 매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의 매출은 이쪽의 매입이에요. 그리고 또 종속회사끼리 또 거래 한번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외부하고의 거래는 최종 매출액 하나가 있을 건데 중간에 매출이 여러 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합계가 엄청 많아지죠. 매입도 여러 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내부 간의 매출 매입은 상계 제거해야 된다. 내부 거래소. 그러니까 최초에 밖에서 매입할 때의 매입과 마지막 회사가 외부로 팔 때의 매출 그것만 남기도록 두 개 이중 카운트는 다 제거돼야 돼요. 오늘 꼬주고 꼬받았습니다. 계열사 간에 지배종속 간에. 그러면은 한쪽은 이자 수익이 한쪽은 이자 비용이 똑같이 생기는데 얘는 비용 수익이 다 올라갈 거냐? 상계 제거해야 된다. 내부 거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매출 매입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거 제거해야 된다. 근데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리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팔았을 때 내부 이익을 붙여서 팔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외부에 팔렸으면 그 내부 이익을 붙였든 말았든 우리 상관할 거 없습니다. 이게 총액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근데 안 팔고 내부에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익을 내부적으로 껴안고 있는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내부 미실현 이익이라는 얘는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산 부채 중에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자기네끼리 있는 거 없어야 됩니다. 대여금, 차입금 자기네끼리 없어야 됩니다. 종속회사 사채를 지배회사가 샀다. 이러면 한쪽은 투자 사태가 되고 한쪽은 사채,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얘도 상계돼서 없어져야 됩니다. 자, 종속회사가 배당을 줘서 지배회사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배회사가 이거 갖다가 수익 배당금, 이렇게 배당금 수익으로 잡거든요. 종속회사는 자기네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상계 제거해서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겠네요.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서 결국은 투자 주식과 이익잉여금을 제거할 때 이것이 정산되도록 그렇게 예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의 기초입니다. 제가 연결 조정 붕괴를 쭉 설명드리면은 정말 붕괴가 있으면 정말 붕괴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를 갖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이 연결점을 작성하는 팀이 아닌 한 결과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하면은 그건 완성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부 미실현 이익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두 가지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로 보시면 A 케이스는 지배사가 원가는 100원인데 매가를 120원 붙여서 종속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이 얘를 원가는 120원짜리를 150원에 왜 팔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 처분 이익을 지배는 20 계산하고 종속은 30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로 보면 100짜리를 사서 지배가 사서 150 전체 팔았어. 이익 50 나온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익 따로따로 계산한 거 외부에 팔아서 이익이 실현됐으면은 미실현 이익은 없습니다. 제거할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배는 종속에 팔 때 매출을 계산했고 종속은 그걸 매입 계산했거든요. 요게 단순 더하면 더블 카운트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남아야 될 것은 매입할 때는 지배가 산 100만 있어야 되고 매출은 종속이 150 팔아서 이익이 50 나는 게 구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배가 종속의 매가 120과 얘네 원가 120 얘를 상계 제거해서 없애줘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과 매입을 없애주는 제거 붕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외부로 팔았으면 이렇게 편한데 안 팔고 들고 있다는 거죠.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들고 있으면은 이 종속의 재고 자산에 120이 있는데 요거는 지배가 자기가 갖고 있으면 100 갖고 있을 거다 20을 얹어서 덧붙일 겁니다. 그 20을 우리가 내부 미실현 이익이라 그러고 연결 재무제표는 재고 자산을 120원으로 올리면 안 되죠. 100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속이 120 계산한 거를 20 깎아주는 재고 자산도 20 깎고 이익도 미실현된 이익도 20 줄이는 그리고 이중거래 카운트도 줄이는 그러니까 원가 100을 120 팔았잖아. 요 120과 120 요거 판매한 거래도 제거하고 미실현 이익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팔았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래가 재고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 거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지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종속한테 이익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종속이 쓰고 있어요. 다 쓰지 않고 쓰고 있으면은 그 한 거래는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익을 뒷다 붙여놓으면은 그 이익을 제거해 주고 보는데 종속은 지배가 100짜리를 자기가 200에 사갖고 계속 쓰고 있으면 감가상각비가 또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속이 미실현 이익을 제거해주면서 종속이 감가상각을 더 계산하고 상계 제거해줘서 결국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효과가 없어지는, 감가상각이 없어지는 그거가 유형자산 내부 거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자주 발생은 안 하지만은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투자사채와 사채거래, 이거는, 투자사채는 이자를 받았겠죠. 사채 발행은 좀 이자 줬잖아요. 이건 자기네끼리 딱 금액이 일치합니다. 뭐, 우리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려면은, 지배가 발행한 사채를 종속이 중간에 사면서 발행 가격하고 다른 금액으로 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미실현 이익 제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요게 사실은 연결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공인회계사 시험도 계속 요게 문제가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것만 해결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작성할 재무제표 다시 정리하면은 연결 대상 종속기업이 있는 데는 연결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야 됩니다. 없으면 개별 재무제표 하나 작성하고 말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 대상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각각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아까 이 별도 재무제표는 그 배당이 조정하기 위한 상법의 요건이기도 하고요. 상법에는 모든 회사가 별도 재무제표 작성할 수 있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세금 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데 얘는 뭐 증권거래소가 관심이 있지 사실은 상법도 연결 재무제표 그렇게 존중 안 하거든요. 뭐 별로 하는 거 없고 세금도 연결납세 제도를 신고한 연결납세 제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100% 자회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재무제표는 이게 뭐 제일 위에다 갖다 놨는데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 이 사회가 모든 재무제표 스킬할 때는 이게 뭔 차이 있는가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의결을 해야 되고 뭐 제한 사항이 있으면 무슨 제한이 있는 건가도 그때 이렇게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과제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제 몇 개 또 잡아놨는데요. 연결 재무제표는 제사의 자산부채가 합산되지만은 별도 재무제표는 합산 안 한다. 이 자산부채는 합산 안 한다는 거지, 별도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투자한 회사의 모든 돈은 자기 투자 주식에 가 있는데 그 투자 주식이라는 거가 별도 재무제표는 또 투자 주식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팅돼서 걔네 자본만 온 거지 자산 부채를 전체를 안 갖고 온 거죠. 연결 재무제표는 개별 회사의 자산 부채를 다 갖고 오는 대신에 자기 회사의 투자 계정을 이게 날리는 거예요. 차이 없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죠. 그걸 인증해야 되고. 그다음 연결해서는 종속회사의 수익비용이 합산되지만 별도는 종속회사의 수익비용 합산하지 않습니다. 투자 계정 하나 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보면은 그 자회사들이 막 예금도 많이 하고 막 금융지주회사보다 자산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수익을 보면은 거의 한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별도의 수익과 연결의 수익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인지해야 되고요. 연결에서는 종속회사 순이익 지분 상당액이 합산되지만 순이익이 그러니까 연결에서는 종속회사의 순이익을 지분에다가 비집의 지분을 합산시켜 놓지만은 그다음에 순이익을 또 종속회사의 순이익은 또 그 합산되지만은 별도에서는 종속회사 순이익을 갖고 올 방법이 없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 수익으로 계산한다. 그게 별도 재무제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고 그다음에 연결의 비집의 지분과 비집의 순이익이 계산되지만 별도에는 그거 없다. 조금 전에 위에 거하고 다시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배사주에 대한 배당은 지배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가 연결 손익을 갖다 놓고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부터 배당받은 금액을 다 수익으로 잡은 별도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계열사들이 뭐 은행이나 뭐 금투나 뭐 카드에서가 이익 난 걸 바리바리 지주회사에다가 배당을 하거든요. 저걸 왜 저렇게 배당하냐? 그걸 배당 안 하면은 지배회사가 그걸 수익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가 배당 가능 이익 계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배당이 실천해야 돼. 실천하지 않으면은 연결 재무제표처럼 이게 뿐만 해가지고는 배당 가능 이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그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팔로우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연결해서는 이해하기 제일 좋다.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회사가 100% 자회사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연결 이해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제가 SK그룹은 이게 그 지주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연결이 지분이 아주 작습니다. 작으니까 외부 주주도 많고 이게 연결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엄청 복잡해서 여기는 100% 지분 회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아서 제가 금융지주회사 연결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외국계 회사하고 합작할 때 외국계 지분 남은 거 이외에는 뭐 완전 자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들 각각 주력인 은행들 다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들 외부 지주 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는 두 문제. 이제 외국과 합작하는 일부 비지배 지분 있는 자회사와 상환 우선 주식 이런 걸 발행하게 되면은요. 우선 주식이 보통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이게 비지배 지분으로 일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씩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자, 이 금융회사의 문제가 연결을 시키려면 수익 합산해야 되고 자산도 합산해야 되는데 이 수익과 자산이 이게 각각 너무 달라요. 수익이. 예를 들면 은행은 이자 수익이 생기는데 루트는 수수료 수익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수익이 얼마다 이거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늘 이게 연결 재무제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둘이 합산해서 해석하느냐. 어떤 학생이 우리 집에 과일이 10,000개가 있다 해서 과일 뭐가 10,000개 있냐. 그러니까 포도 조그만한 게 10,000개 있다.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 배 10,000개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다른 놈을 합산해 놓으면 이거 참 고역스러운 해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커지냐. 유상증자는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유상증자 하면 주가 관리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한 50% 지분만 또는 30% 지분만 인수해서 자회사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비지배 지분이 생기죠 그때. 그런데 이제 영업이 정상화되면은 그 비지배 지분이 남아있는 회사를 100% 자회사로 바꾸기 위해서 그 비지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우리 지주회사 주식하고 바꿔줍니다. 교환. 그래서 지주회사가 주식 발행해서 자회사 주주들한테 그 주식 쪽으로 자회사 주식을 다 받아들이면 그 자회사가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금융업을 지금 이렇게 통합하고 있어서 대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효율이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굉장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또 과잉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지주회사. 그러니까 이게 발전은 또 장가했고 이 현재의 방식이 적절한지 이것도 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KB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태, 제가 과거에 신한지주회 감사위원장 6년에서 신한재무제표를 잘 알고 있는데 요 KB금융지주회사는 우리 삼성 KPMG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KPMG 자료에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기말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입니다. 연결 보면은 단위가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콤마위에 두 자리가 이제 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예치금이 있고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있고 파생 이것도 계열사 금액을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거는 그 파생금융상품자산이 5조 5천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생상품은 금융지주회사 전체적으로는 한쪽에 쏠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 환율 같은 것도 해도 배팅을 잘 해야 되거든요. 둘이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열사별로도 분산이 되고 그래서 파생금융자산이 자산으로 있다는 거는 파생거래에서 이익이 났다는 거고 부채로 있다는 건 손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산은 5조 5,400억이고 부채는 5조 2,2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KB금융은 안 그래도 파생상품 거래에서
3천억 벌었구나. 네팅시키면요. 자산 부채난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곳으로 쏠려갖고 막 언제는 부채가 확 늘고 언제는 자산이 확 느는 거는 조선업 같은 거. 조선업이 외화 선수금을 갖다가 선물 거래를 다 해놔버리면 환율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금융회사는 화생금융상선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잘 균형이 맞춰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확 차이가 나서 뭐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투자 관리 한쪽에서는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리스크 관리 이모는 매일매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를 잘 관리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후 원가 측정 대출 채권. 이 상각후라는 거는 이게 대손상각이구나. 그러니까 그 대출 채권은 자산인데 이게 대손될 것 같으면 상각을 해서 줄여가지고 377조 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특히 KB은행, 국민은행이 대출한 거가 상당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금융 자산 있고 관계기업 있고 여기 쭉 봅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종속회사 투자 주식 없죠? 이 별도에 있습니다. 별도에 있는데 여기는 상계가 돼서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부동산 이런 자산들이 매각 자산, 기타 자산까지 되어 있어서 자산이 지금 610조가 되고 부채 쪽도 보시면은 예수부채, 차입부채가 있어서 예수부채 이게 이제 재밌는데 이거는 KB금융에다 예금한 사람들의 존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받으면은 자기네가 예수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금이라 안 하고 예수부채라고 이름 냈지 않습니까? 그 금융회사들 이름을 다 통합을 해서 지금 대표성 있는 이름을 장명을 연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부채라고 장명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차입금 부채, 자체 발행한 거 차입부채가 다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본에 보면은 지배기업 주주 지분은 보면은 지배기업 지분은 42조고 비지배 지분은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신정증권에 조금 걸려 있을 거다 보인다. 나머지 다 지배주주로 가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중에 순이익 배분도 지배기업 주주로 다 갈 거다. 그러니까 외부 지배주는 거의 없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 표괄손익 순이자이익은 이거는 이자 비용 뺀 겁니다. 예대 마진이죠. 그러니까 은행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이 다 이자와 수수료를 못하고 따로따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영업수익을 갖다가 두 개를 구분할 수 없고, 보험이 또 있으니까 보험도 순손익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 팔아서 생기는 손익, 기타 영업손익, 일반관리비 빼고, 그래서 신용손실 충당금이라고 이거는 추가적인 충당금을 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아까 자산 계산할 때 신용손실 반영해서 자산 계산했으니까 그게 반영한 금액이 1200에서 또 반영되겠죠. 여기서 신용손실. 신용손실 충당금을 대손을 신용손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 빼고 이렇게 해서 법인식이용 근데 단기 총포괄손익 중에서 단기순이익 기속, 포괄손익 기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기업 주주 지분한테 기업 주주한테 기속되는 것이 3조 4,550억이고 비지배 지분은 이게 뭐예요? 완전히 작죠. 1% 정도 좀 밑에 거의 비지배 지분이 없는 것이 이 KB금융지주의 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한계점 봅시다. 우선 법률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지배종속회사 재무상태, 손익상태를 다 통합을 했죠. 이 보고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따로 떼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배종속 간의 내부 거래를 조정해서 이게 재무제표 왜곡 표시를 제거한다. 아까 미실이익 제거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종속회사에다가 뭘 이따 팔아가지고 이익을 잔뜩 내부 이익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걸 연결을 안 시키면은 그걸 제거할 방법이 없는데 연결해서 얘를 제거해서
왜곡 표시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관리에 도움되는 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계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연결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별도적으로 개별 회사의 정보가 부족하게 될 수 있어서 문제다. 그 다음에 연결 대상에서 가장 문제가 지배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자의성에서 오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LG의 구본무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이게 우리 실질 지배도 없는데 이거 다 연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지분율을 상당히 높여서 지배력을 LG그룹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또 다른 회사들은 또 굉장히 또 지배력에 대해서 조금만 지배해도 지배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봐서 이 뭐 재계 서열을 이렇게 정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자의성이 많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부실한 종속회사가 연결 재무제표 안에서 남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표시 안 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관리 안 돼 있는 회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로 뭐 대출해주고 이런 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도 이 연결 재무제표를 굉장히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뭐 기본적인 목표는 연결 재무제표의 그 이해, 기본적 아주 사회 이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을 설명드리려고 가능한 쉽게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또 너무 쉬운 주제를 다룰 것 같아서 조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한국은행 재무제표 이런 걸 들어서 조금 그래도 난이도를 높였고요. 2부, 3부도 조금 난이도도 일정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거 뭐 회계를 많이 들으신 분은 한 번에 간파될 겁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한 번 더 이렇게 새겨서 보시는 것도 제가 가장 짧은 시간에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회계학 강의만 한 게 벌써 35년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강의했던 건 고급 회계입니다.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한 50 넘어가는 교수는 연결을 안 가르칩니다. 이게 연결이 복잡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사회가 승인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모르고 승인하는 거는 재무제표 중에서 연결 재무제표 승인입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쉽게 분석하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 같은 것도 보고 받고 승인하는 거가 이걸 정당한 주의를 다했느냐라고 어떤 질문이 올 때를 대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많이 좀 설명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만나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